자,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을 볼 때는 이제 시간을 배분을 잘 해야 되고 자기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1번부터 15번은 그냥 다 푸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합법 5문제, 그다음에 장문 5문제, 그다음에 문법 5문제가 나오거든. 뭐 지금은 이제 언어 매체라고 해서 3학년 때는 따로 가. 근데 1학년, 2학년은 변함이 없어. 1학년, 2학년은 변함없이 전 영역을 다루는 거고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면 그때는 모의고사 스타일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면 이제 선택 과목이 있거든. 그 선택 과목이 뭐냐면은 이제 화법하고 장문 요거 선택 과목. 그리고 문법과 언어 매체. 문법 안에 언어 매체라고 해서 문법하고 매체 선택하는 거야. 요렇게 이제 달라지긴 한다. 근데 뭐 1학년, 2학년은 그냥 지금하고 똑같아. 원래 우리가 테스트했던 그 방식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우리가 모의고사 정리를 했잖아. 그치? 그거 그대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뭐 똑같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화법, 장문, 문법 총 15문제 풀 때 여러분들 시간을 한 20분 안에 잘라줘야 돼요. 진짜로. 근데 이게 돼. 왜냐면 문법 같은 경우가 시간이 자료 양이 굉장히 적단 말이야. 지문 박스가 그쵸? 적죠. 그리고 문법은 바뀌는 게 아니야. 문법 개념은 내가 한번 탑재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상당히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진짜로. 물론 박스형 문제도 있어. 박스형 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각 문제당 뭐 1분 정도면은 충분히 풉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1번부터 15번에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야. 내가 문학을 어려워하는지 비문학을 어려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이걸 분류를 해놔야 돼. 즉 이 말은 뭐냐면 문학 순서대로 풀지 말란 얘기야. 시험지는 문학 영역 나오다가 비문학 영역 나오다가 섞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는 비문학 쫙, 하나는 문학 쫙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거는 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루틴을 만들어 가주는 거야. 저는 문학이 좀 어려워요. 비문학이 좀 만만해요. 그럼 비문학 먼저 푸는 거고. 반대로 저는 비문학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문학 먼저 골라서 푸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문학을 푸는데 문학에서도 어려운 영역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고전. 저는 좀 고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고전 맨 뒤로 돌리는 겁니다. 문학 영역 내에서 맨 뒤로 돌려놓는 거야. 저는 비문학에서 경제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경제 지문을 맨 뒤로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돼. 어떤 거를 먼저 풀까 이런 얘기야. 이걸 해놔야지만 시간 안에 제한 시간 안에 지문을 좀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았어. 수능에서 특히 이제 19학년도 수능에서 내가 가르치는 친구가 그냥 평균 한 1.5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였거든. 그래서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 1 나와가지고 야 너 수능 괜찮겠다 한번 해보자 네 했어요. 근데 이 새끼 5등급 나왔거든. 19학년도 수능은 역대급이었습니다. 뭐 작년에도 역대급이라고 그러는데 작년 거 제외하고 지금까지 봤었던 수능 국어 중에서 가장 불수능이었던 데가 19학년도야. 이때 컷이 80인가? 이게 1컷이었거든. 3컷이 65점이에요. 난이도가 엄청 낮고 지문도 겁나게 길고 그 다음에 이때는 복합 지문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뭐 인문과 하나 주면은 경제 하나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과학 지문하고 사회 지문하고 엮어서 낸다거나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종합 판단할 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비문학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는데 문학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 경제 지문 나왔고 천문학 지문 나왔고 이 과학이야. 그 다음에 논리 지문까지 나왔어요. 즉 비문학에서 어렵다고 하는 영역 3개를 연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천문학 지문 끝나니까 문학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걸치기 문제들 2번, 3번, 2중, 3중 걸치기 문제를 내버려갖고 나도 시간 재봤거든. 한 문제 푸는 거 한 5분 걸리더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너무 어려웠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뒤에 있는 지문을 못 읽게 된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5등급 나왔어요. 버려야 됩니다. 지문 하나 내가 띵띵대다가 뒤에 나오는 지문 2-3개를 날려버리거든.
어차피 점수 배분 똑같아. 2점짜리 몇 개, 3점짜리 몇 개, 어차피 점수 배분 똑같거든. 그러면 빨리 내가 점수 딸 수 있는 걸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지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순서대로 풀다 보니까 어려운 거에서 막히니까 뒤에 게 안 되는 거야. 응? 뭐 재수해야지 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 어떻게 했니? 문제를 먼저 보라고 그랬죠, 그쵸? 문제 먼저 봐라. 문제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게 포커스 맞춰주는 거거든. 즉 각 영역별로, 즉 읽어가면서 풀 문제가 있고, 읽고 난 다음에 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다 다 보고 풀 문제가 있고, 그쵸?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 해설서 박스 형태로 나오니까 그거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될 지문이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시간 부족이 돼. 자, 수능이 왜 국어가 1교시 들어가냐면요, 이게 독해와 그 다음에 추론 능력이란 말이야. 그치? 이거 한번 쓰면은 머리가 멍해져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한번 치고 나면은 진짜 뭔가 머리가 뜨끈뜨끈한 느낌이 들 거야. 3월 중순에 시험 볼 때도. 그 다음에 수학 보죠. 이게 배치를 이렇게 해놨거든. 즉 국어 독해하고 추론하는 쪽은 이게 좌뇌죠. 수학은 수리 쪽은 우뇌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쓰는 게, 뇌에 쓰는 영역이 조금 달라. 차이가 있어.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야. 그 다음이 이제 영어죠. 그 다음이 이제 탐구 나오지. 이렇게 이제 교차되게끔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애들 머리 터지거든. 국어. 자, 그래서 국어를 1교시 갖다 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수학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수포하는 애들은 다 잔다? 다 자면, 다 자고 일어나서 국어 푼다? 안 돼요, 이게. 사람의 이 머리는 2시간 정도 깨어난 지 2시간 정도 되면 이때부터 싹 돌아가기 시작하거든. 예. 근데 수포자 애들이 수학을 1교시에 집어넣으면은 잔단 말이야, 진짜. 풀다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다음 시험에 영향이 끼치죠. 국어가 3교시 있다고 생각해보자. 3교시에는 점심 먹고 3교시 치거든. 잔다. 식곤증 온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국어를 1교시에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8시 40분이야. 수능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 수능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못해도 2시간 전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6시 40분 전에는 일어나야지, 그치? 근데 6시 40분 일어나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입실 시간이라는 게 있어. 입실 시간. 입실 시간이 8시 반인가 그럴걸? 그때 그 지나면은 문 다 닫아버려요. 못 들어가. 그리고 막 아침 이렇게 막 허둥댈 거 아니야. 지각했다고. 그쵸? 그래서 나는 친구들한테, 야, 너 모두 6시에 일어나라.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제 고3 친구들한테도 이거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패턴을 좀 맞춰야 되거든. 자기 루틴을. 그러니까 여름방학 시작하면 1학기 때 내신 다 끝나니까 3학년 애들 여름방학 때 들어가면은 이제 슬슬 이제 잠자는 패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밥 먹고. 아침밥 먹는 게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그러죠. 수민이 아침밥 먹니? 먹고 있네. 정윤이는? 먹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필요한 영양분, 그게 뭐 탄수화물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밥을 통해서 머리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니까 돌아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한 30분 전에 물 한 컵 마시고. 네. 우리 머릿속에는 회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고력을 담당하는 애인데, 이게 수분을 엄청 타. 그래서 BBC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거든? 한 반은, 같은 학년이야. 한 반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물 한 컵씩 다 먹이고, 한 반은 안 먹이고. 했더니만, 물 마시는 애들이 거의 점수 평균이 2, 3점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백질에 쪼그라들면은 판단이 느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생생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너 물도 마시고, 그리고 껌도 씹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뭔가 씹는 작용을 하면은 머리가 빨리 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지금 여러분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 루틴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즉 생활성의 루틴도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3 애들은 생활 패턴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다 박살 나는 거죠. 자, 다시 앞으로 이 얘기 돌아와서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푸는데 20분 컷. 이 정도 해줘야 돼요. 이걸 목표로 여러분들 앞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학이 한 25분 정도. 그리고 비문학이 30에서 35분 정도. 네? 예. 이렇게 해놔야 돼. 그래야지 좀 뭐랄까 자기의 어떤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서 이거 생각 없이 그냥 순서대로 쭉 푸는 애들 있거든. 저는 뭐 시간 괜찮아요. 뭐 순서대로 풀어도 괜찮아요. 물론 가끔 있어 그런 애들. 가끔 있는데 좀 더 정확도를 높이려면은 좀 영역을 좀 나눠놓고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근데 있어 진짜 태생적으로 국어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왜 이게 답인지는 몰라. 근데 자기가 찍으면 그게 다 답이 돼. 이유를 모르고서 국어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고 그런 애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평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좀 자기 루틴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알겠죠? 예. 종이도 어제 좀 시간 좀 부족했지? 네.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야 돼. 이제. 자기 패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 모의고사는요 똑같은 방식이야. 지금 얘기했던 거 3학년 되면은 이 패턴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화작 선택 그리고 엄매 선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가 맨 뒤에 있거든. 지금 나 고3 애들한테 얘기해. 야, 너 엄매 선택해서 엄매 먼저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1번은 2번 문제는 독서 영역이 들어가. 이거 비문학 영역 중에서 책과 관련된 내용, 독서 영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문학하고 이제 문학이 섞여서 튀어나오는데, 이거 다시 분류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시험지랑 3학년 시험지랑 다르다. 그게 또 작년에는 그게 또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애들이 많이 헤매서 당황해. 진짜로.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정보들을 가지고서 자기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제 했었던 시험지 가지고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1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죠? 사전은 어떻게 보라고요? 표제어부터 보는 거야. 이게 표제어거든.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표제어거든. 그래서 표제어 먼저 보시고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동음이어 관계죠. 동음이의어 관계. 이거 어제 여러분들 보니까 어떤 문법 어떤 그 기본 개념들 놓치니까 어려워지는데 그 문법은 용어나 개념을 놓치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초 개념, 용어, 정리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읽다 1, 읽다 2야. 그리고 동사, 형용사지, 그치? 얘는 동의어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기 보니까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다이어라는 얘기거든. 이 단어는 뜻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읽다 2도 마찬가지지. 뜻이 3개 있네? 얘도 다이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문장 성분 표시가 되어 있어. 그렇다는 것은 뭐니? 읽다 2는 몇 자리 서술어? 얘는 2자리 서술어구나. 이렇게 정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얘는 읽다 2는 어떤 문장 성분 필요해요? 자, 주어는 다 들어가는 거야, 주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이건 부사어잖아. 그치? 즉,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2자리 서술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읽다 1은 뭐가 돼요? 얘는 한 자리 서술어죠? 주어만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보고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문법은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대로 접근을 해줘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16에서 19번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이 지문 수민이 괜찮아? 이 지문? 어려웠니? 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항상 문제 먼저 보는 거였죠? 위글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요것만 보는 겁니다. 위글에 대한 설명, 내용. 자, 16번이나 17번이랑 같은 문제입니다. 기억을 추론한 내용. 자, 이건 뭐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다. 그치? 네. 그러면 이 지문은 여러분들 뭐 어디에다 포커스 맞춰야 돼?
내용이 포커스 맞춰야 되겠지, 그치? 그럼 보자. 내용은 어떻게 하라고요? 중심 내용하고 세부 내용 구분해줘야 되잖아. 자, 봅시다. 부동산 전세 제도는 주택을 빌린 임차인의 주택을 빌려주는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야, 요거는 지금 뭐냐, 이거. 응? 이게 중보금이죠. 중보. 이거 쓴 사람 혼나야 돼, 이거. 검토도 안 했어. 하나 빼야지. 안 그래? 계약 기간 동안. 기간이란 말하고 동안이란 말 같은 의미잖아. 이거 하나 빼도 돼요. 계약 기간 전세 보증금을 맡기고 그 주택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임대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라니? 전세 제도의 개념이잖아. 그렇죠? 전세 제도는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자, 요 말도 알아야 되겠지? 임차인 뭐고 임대인이 뭐고 알아야 되겠죠? 차용 빌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임차인 하면은 빌린 사람이고 임대인 하면은 줬다는 얘기입니다. 대가로 줬다는 얘기야. 그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집주인이 임대인이야. 새 들어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요 정도 단어들은 여러분들 정리해야 나겠다.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비문학 영역 공부할 때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 그 영역에서 용어들 이것도 정리해줘야 돼요.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현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 제도가 구별된다. 그렇죠? 월세는 예를 들어서 월세 계약을 1년 했다 그러면은 매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매월. 그러니까 계약 기간 동안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전세는 어때요? 한 번만 내면 되죠? 혹시 모르니 수민아 전세? 뭔지 알지? 그러니까 계약 기간 끝나면 어떻게 돼? 전세금 다시 돌려받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 안에는 현금 거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얘기했고, 자, 그러면 여기는 좀 차이, 그렇죠? 전세와 월세의 차이가 나타났고요.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볼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되고, 자, 채무자에 대한 개념이 지금 이렇게 녹아 있는 거야.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된다. 뭔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채권자다. 이렇게 또 용어 정리가 되는 거지, 그치? 전세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지 않는 직접 금융을 그 본질로 한다. 이러한 금융거래 관계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우리나라는 전세와 관련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봐라. 첫 번째 단락에서 내용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개념 정의 하나 나와 있죠? 요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차이 하나 있었죠, 그치? 월세와 전세의 차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용어, 임대인, 임차인, 그 다음에 채무자, 채권자, 요거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야 내용이 벌써.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 내용은 전세 제도에 대한 개념인데 세부 내용은 뭐가 있어요? 전세 제도의 개념 정의와 월세와의 차이점 그리고 용어들. 이렇게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단락. 전세로 주택을 임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 이게 중심 내용이지, 그치? 주택 임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세에 대한 권리를 등기부에 등기하여 물권법상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자, 이 등기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파트 등기부 다 있잖아. 집에 다 등기부 있어. 엄마한테 가서 한번 보여달라고 해봐. 엄마 우리 집 등기부 있어요? 그게 흔히 이야기하는 집문서야, 집문서. 그러니까 이게 대지가 어떻게 되고 평수가 어떻게 되고 이게 물건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고 재산 가치가 얼마고 이거를 어느 법률사무소에서 보증하고 이거를 누가 중개했고 이게 쫙 있습니다. 여기에 뭐 차압당한 게 얼마가 있고 대출이 얼마가 있고 뭐 이런 게 다 적혀 있어. 그걸 등기부라고 그래. 자, 등기부에 등기하여 물권법상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때 전세권이란 전세보증금을 지불한 사람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또 나오죠? 뭐뭐라 무엇이다. 이렇게 또 정의 또 개념이 나오는 거고,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자, 여기 후순위 채권자라는 말은 나오지, 그치? 이게 뭐냐면, 자, 집을 한 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뭐 10억짜리 집인데 내가 이거를 은행에서 대출을 2억을 받았어. 그리고 이거 전세를 한 5억을 줬어요. 이랬음? 그러면 10억 중에서 7억은 내 돈이 아니잖아. 그치? 10억 중에서 7억은 남의 돈입니다. 즉 하나는 은행 거고 하나는 전세 임차인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걸 팔아야 돼. 이 아파트, 이 집을 내가 매매하고 싶어요. 매매했을 때 내가 10억을 받았다. 이 10억 대금을 받았을 때 이거를 쪼개가지고 2억하고 5억을 갚으면 되지. 이해되니? 갚으면 되지.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하락했다고 생각해보자. 집값이 떨어졌어. 집값이 떨어져서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이 집값이 5억이 됐다. 그럼 이 5억을 어떻게 쪼갤 거야? 그쵸? 그치? 그래서 집에 대한 이 권리, 집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순번을 정해놔요. 만약에 은행에서 먼저 대출받았다. 그리고 나서 전세를 줬다 하면은 선순위가 1순위가 은행이 되는 거고 2순위가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전세 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은행은 2억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지. 그치? 5억에 팔았어. 집값이 떨어졌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5억에 팔았어요. 그 5억을 쪼개서 은행한테 2억을 주면 됩니다. 그쵸? 근데 남은 돈 3억밖에 없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이 전세 들어왔던 사람은 2억 날리는 겁니다. 5억에 전세 들어왔는데 내가 받은 돈은 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리는 이해돼? 이게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기부에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받은 2번이 얘가 후순위가 아니라 얘를 우선권을 주는 거야. 등기부에 등록을 해주면은. 그래서 5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 전세금 5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도 못 받죠? 그치? 은행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 그럴 때 2억이란 채권을 은행이 갖고 있고 이거 갖다가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어요. 그 집주인한테. 그러면 언젠간 이 사람이 은행에다 2억을 갚아야 돼. 정민아 이해돼? 수민이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이 은행이 이 채권 이 새끼 안 갚을 것 같아. 그럼 이 채권을 팔아요. 좀 더 낮은 가격에 팔어. 야, 내가 2억짜리 채권이 있는데 이거 언제 갚을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우선 이거 너 살래? 내가 1억 5천에 줄게. 그래서 채권 값을 낮춰가지고 채권을 팔기도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채권 값 점점 낮아지죠. 그것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가지고 이제 돈 갚으라고 좀 이렇게 불법적인 일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하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를 받을 때는 등기부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지만 이 법 바꾸기 전에 집주인들이 그거 안 좋아합니다. 등기부 설정하는 거. 왜 그럴까? 아까 등기부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이 집이 얼마고 재산 가치가 얼마고 누가 언제 샀고 그다음에 뭐 저당이 뭐 은행 대출이 얼마고 그다음에 전세 설정 얼마 돼 있고 다 나와 있거든 이거. 그쵸? 만약에 수민이가 집을 팔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항목이 다 있어. 그러면은 정윤이가 이 집을 사고 싶은 수민이 집을 사고 싶은데 사기 전에 등기부 한번 볼 거 아니야? 그 등기부 열람한다고 그래. 등기부 볼 거 아니야? 근데 너무 걸려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안 사겠지.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나갈 게 많네. 나 안 사.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전세는 여기 등기부 설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해. 안 하려고 해. 그런 문제가 생겨버려. 그럼 어떻게 돼? 등기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전세 들어온 사람이 순위가 밀리죠. 밀리면 아까 우리가 예로 들었던 거 이런 경우가 발생해. 만약 집값이 훅 떨어졌을 때 내가 낸 전세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계속 볼까요? 하지만 임대인들은 보통 전세권 등기 호의적이지 않고 방금 말한 거야. 등기에 따른 비용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게 등기할 때도 이거 금액이 꽤 몇십만 원 나가거든. 심하면은 이 아파트 금액이 또 있으면은 또 몇백만 원씩 깨지고 이거를 전세 들어오는 사람 임차인이 해야 돼요. 그로 인해 두 번째 방법인 채권법상의 임차권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어떻게 한다고?
임차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채권법상. 아까 채권이 뭐였지? 채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정윤이한테 10만원 빌려줬어. 그럼 내가 10만원짜리 채권이 있는 거 이렇게 못 쓰겠죠? 정윤이가 오늘 10만원 빌려갑니다. 언제까지 갚을게요 하는 증서를 쓸 거야? 그게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 채권을 딴 사람한테 팔 수도 있겠지.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정윤이가 다음 달에 10만원 갚을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돈이 너무 급해. 8만원만 줘. 내가 이거 10만원짜리 8만원에 팔게. 채권도 거래를 해요. 이게. 자, 임차권이라 임대차 계약에서 빌려 쓰는 사람이 그 물품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채권법을 통한 전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에게 등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등기를 거부할 수 있다. 그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생기는 거야. 등기 설정이 안 되니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가 밀려버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자, 그러면 이 단락은 내용 몇 개 있니? 2개가 있죠? 중심 내용은 하나야. 전세로 주택을 임대하는 방법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니? 등기부 설정하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채권법상 임차권으로 전세 계약하는 경우. 그치? 자, 등기부 설정하면 깔끔해요. 좋아. 나중에 나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들이 이걸 싫어하니까 어떤 방법을 써요? 임차권으로 계약한단 말이에요. 이때 어떤 문제가 생겨? 돈을 돌려받지 못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뭐 한다? 그랬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정민아 이해되니? 졸립지? 응? 다른 거 아니야? 미안하다. 내가 설명하면서도 너 괜히 꼬아서 말하나 나 지금?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보증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한 법적 보호가 되는 거죠. 여기는 내용이 첫째, 임차인은 전세 계약 후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둘째,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임차인에게 제3자에 대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건 3개가 있어요. 이 조건 3개를 만족시켜야 돼. 그치? 그러면 등기부 올라가지 않다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쵸? 자, 요거 문제가 얘랑 연결돼 있었지? 19번 문제랑 연결돼 있었잖아. 그쵸? 이 틀린 게 1번이죠? A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5월 2일부터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을 갖는다. 자, 계약 언제 했어요? 언제 했지? 5월 2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쵸?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라고 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 다음날 오전 0시부터야. 그쵸? 그러니까 19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내용 안다고 판단하고 5월 2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5월 2일에 생기는 것이 5월 2일부터가 아니라 5월 3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지. 그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 말장난 치는 겁니다. 살짝 숫자를 바꾸거나 인과관계를 살짝 틀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분명히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죠. 자, 다음 단락.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전세 계약 기간 중 임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공매는 세금 같은 거 체납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공적 거래로 이제 법원에서 공매 판결 내립니다.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는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순위에 따라 경매, 공매 대금을 나누어 갖게 된다. 이때 선순위 채권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자신의 권리만큼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게 된다. 여기서 선순위라고 하면 먼저 저당권 및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것을 말한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 기록상 선순위 채권자가 있었다면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 금액만큼은 우선 돌려받은 후 남은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 임차인이 돌려받게 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아까 얘기한 거야. 10억짜리 집이었는데 가격이 뚝 떨어졌어. 근데 당장 돈이 필요해. 그래서 5억에 팔았는데 은행이 선순위였어. 그럼 은행한테 먼저 2억 주고 나머지 3억만 전세 빌린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전세 들었던 사람은 마이너스 2억이지, 그치?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전세 들어갈 때는 등기부를 열람하는 겁니다. 저당 잡힌 게 있나, 대출 받는 게 있나,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야. 자, 이 외에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이전에 맺었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요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집주인 너무 바빠가지고 또 임차인도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 그쵸? 그래서 2달 전까지 6개월부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달까지 뭐 서로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휙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전에 했던 계약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는 2년 계약 만료 후 임차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보장해주는 법안이 신설되어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면 임대인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자,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뭐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럴 때는 나가야 돼요. 예. 또한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신설하여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네, 그렇죠? 5% 이내만. 몇 년 전에 굉장히 그런 게 있었어. 상가 임대차도 마찬가지야. 상가도 비슷한데요. 몇 년 전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곱창집인가? 곱창전골집. 아마 5억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상가는 이제 보통 이제 월세로 가죠.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냥 뭐 열심히 노력했겠지. 메뉴 개발도 하고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2년 계약 끝나고 이 주인이 상가 주인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려고. 근데 그때는 이 임대차 보호법이 없었거든. 그래서 결국 뭐 서로 법정 다툼도 했는데 어쩔 수 없어.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나갔죠. 나가고 상가 주인이 들어와서 그 간판 그대로 영업을 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지문 내용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시게. 없니? 잠깐 쉴까? 졸린 것 같아. 잠깐 쉬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지문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비문학 먼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24에서 26. 이건 쉽지? 정윤아, 로댕 쉬워 안 쉬워? 사실 이 예술 영역은 정보가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 덩어리대로만 보고 판단해주면 되거든? 잠깐만, 이거 또 안 되지? 왜 안 되지? 짜증나, 씨. 이거 녹화 뜰 때는 전체 화면이 되나? 모르겠다. 뭐, 그래요. 뭐, 내용 자체가 쉽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댕이 추구했다는 거는 뭡니까? 그거 알아? 로댕의 유명한 작품 뭐지? 정민아 몰라? 정민아, 로댕. 저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 거, 그치? 생각하는 사람.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한국에 있어. 진짜로. 로댕의 그 작품이 한국에 있어요. 근데 왜 한국에 있는지 몰라. 한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댕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 부분 그 자체로도 완성된 작품이 될 수 있다. 이게 로댕의 생각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전체를 위한 부분이 아니라 부분 자체가 전체다. 부분 자체의 완결성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바로 맨 끝에 추상 조각의 출발점을 평가되는 그 부분만 가지고서도 훌륭한 작품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혹시 문제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보고 없으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없죠? 나 이거 보면은 이 건담 생각나는데 혹시 알아? 건담? 자, 정은이 건담 알아? 건담? 로봇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만화 알아? 만화? 하긴 그게 70년대 만화라서 80년대 만화인가? 70년대 만화인가? 이거 보면 건담 생각나. 한번 볼까? 건담? 건담. TV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또 바로바로 또 이렇게 컬러풀하게 또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건담. 그 비슷한 게 있는데 샤아의 역습이었나? 건담. 여기 있다. 건담 역습의 샤아구나. 샤아의 역습이라 역습의 샤아. 어딨지?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그림 짤이 있는데 어딨지? 샤아 마지막 이렇게 해야 되나? 마지막 어딨지? 여기 있다. 요 모습인데 여기 있다. 여기 있구나. 퍼스트 건담. 요 모습이거든? 비슷하지 않니? 안 비슷해? 나만 비슷하게 보이나? 비슷한데? 네. 아마 여기서 로댕에서 좀 이렇게 좀 따갖고 왔나?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로댕의 관점에서는 이거 하나 자체가 어떤 하나의 작품으로, 그죠? 완결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백석의 8원 서행시초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시를 볼 때 어떻게 보라고 그랬지? 정서를 찾고, 왜 그런 정서가 있는지 찾고, 표현기법 찾고, 그리고 심상 정리해라. 그쵸? 차디찬 아침인데 촉각적이죠? 또 시간 나와 있지, 그치?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좀 시각적이죠? 옛말 속같이. 옛말 속은 뭐냐면 옛날 말같이, 옛날 이야기 속같이 이런 뜻이야. 옛말 속같이 진진초록, 아주 진한 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밭고랑처럼 몹시 터졌다. 즉유법이네요.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예서는 여기서 350리, 묘향산은 150리. 자, 지금 묘향산행 승합자동차 탄 거지. 그치? 근데 아이는 어디로 가? 자성을 가요. 즉 묘향산 150리 갔다가 거기서 또 차를 갈아타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 여자아이는. 묘향산 어디면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자, 우리 계절적 배경 알 수 있죠? 아, 그 겨울이구나. 알 수 있고. 또 새하얗다 시각적 이미지. 내지인 주제소장 같은 어른과. 자, 내지인이란 말이 나오죠? 이거 일본인 사람인데, 일본이란 말이고, 요런 용어들도 좀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내지라고 하고 일본 밖을 외지라고 불렀어. 그래서 내지인 하면은 일본 사람이야. 내지인 주제소장. 자, 주제소 파출소예요. 파출소. 일본은 파출소 지금도 주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서 또는 뭐 주제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 파출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네임을 낸다. 네임은 요금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지금 다 시각적인 이미지. 텅 비인. 자, 시적 허용이죠. 텅 비인. 차 안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회고 내지인 주제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기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거예요. 걸레를 친다. 걸레를 이렇게 빨고 걸레를 닦고 걸레 빨고 하는 거 걸레 친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이 부분은 추측하는 거죠. 자, 시를 볼 때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니? 화자의 처지. 지금 화자가 뭐 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지금 화자가 어떤 처지입니까? 아침 일찍에, 겨울 아침이야. 겨울 아침에 묘향산 가려고 승합자동차 탔거든? 그러고 나서 어떤 여자애가 타는 거야?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끝부분에 이렇게 또 추측도 하고 있다. 별거 없죠? 그치? 별 내용은 없습니다. 별 내용은 없지만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를 나열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 여자아이였던 뭐라 해야 되나, 좀 힘겨운 삶? 이런 것을 좀 생각해보고 있는 그 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볼 때는 항상 요거 정서, 외, 표현 기법, 그리고 심상 정리하면서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시를 공부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거 다 알려주거든. 이거는 뭐 일제강점기 뜻이고, 뭐 우리 민족의 어떤 고달픔을 여자아이로 형상화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어딘가를 떠나는 유랑민의 모습, 이렇게 다 정보를 다 줘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는 연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를 볼 때는 항상 요 틀을 갖고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정보를 찾아내는 겁니다. 뭐 수능이는 모의고사는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어차피 박스 기준이 나오거든. 그 기준대로 문제를 접근해 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상담이 없습니다. 상담이 아니라 상관이 없다. 예, 이거 무슨 문자고 그러지? 심장내과 3월 2일 3월 1일이 언제지? 다 놀러 가야 되는데? 1학기만 아직 놀러 가야 되는데 수요일이네? 놀러 가야 되는데 못 놀러 가겠네. 에이. 자, 두 번째 작품도 한번 볼까요? 김기택의 꼽추. 정연아, 꼽추가 뭐야? 몰라? 진짜로? 수민아, 꼽추 뭐니? 꼽추. 허리. 등에 큰 혹 갖고 있는 사람을 꼽추라고 그러죠. 보통 등이 굽어. 등이 굽고 등에 큰 혹이 있는 사람. 낙타처럼. 그래서 꼽추라고 그러죠. 노틀담의 꼽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치? 예. 콰지모토였나 이름이? 잘 몰랐니 정훈아? 노틀담의 꼽추 몰라요? 뭐 또 아씨 좋아해가지고 뭐 나중에 노틀담에 불타가지고 막 아씨 구하러 가고 그러다가 죽고. 맞지 수민아? 잘 몰라? 노틀담의 꼽추라고 내용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노틀담 진짜 불탔죠. 다 불타가지고. 예. 요즘 재건했나 모르겠네. 자, 보겠습니다. 시적 대상은 꼽추고요. 그 꼽추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가 보자. 지하도.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건 슬래시고, 이거는 행갈이 했단 얘기야. 그치? 앞에 있는 행하고 뒤에 있는 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좀 이렇게 뭐랄까 면적이 작으니까, 종이 면적이 작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하도 그 낮게 구부러진 어둠에 눌려. 자, 여기 무슨 표현법 있을까, 정윤아? 네? 어떤 표현법 있어 여기? 어떤 거? 종이표 찾아야지, 종이표. 수민아, 여기 뭐 있니? 어가 있다고? 나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 표현법 썼어요? 공감각이지, 공감각. 그치? 왜 공감각이야? 어둠에 눌렸대. 어둠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눌린다는 것은 촉각이잖아. 그치? 이해됐음? 그래서 공감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 작품들 많이 보게 될 거야. 고등학교 때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 어둠에 눌려 그 노인이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이게 시각적으로 파악한 건지, 화자가 옆에서 봤으면 시각적으로 파악한 거고, 노인의 입장에서는 공감각적인 거고, 그쵸? 이해됐어요? 예, 눌려있는 모습을 본 거고, 그러니까 원래 본 건 뭡니까? 어둠 속에 노인이 이렇게 있는 걸 본 거야. 이거를 어둠에 눌려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화자 입장에서 보면은 시각적이지만 노인 입장에서는 공감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첩된 이미지들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공간과 어떤 학교에서는 시각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시 지하도 그 낮게 구부러진 어둠에 눌려 그 노인은 언제나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죠. 출근길 매일 그 자리 그 사람이지만 이때 그 자리 그 사람 누구? 노인. 그 자리는 어디예요? 어둠에 눌린 공간이 되겠죠. 만나는 건 늘 빈 손바닥 하나 동전 몇 개뿐이었다. 가끔 등뼈 아래 숨어 사는 작은 얼굴 하나, 시멘트를 응고시키는 힘이 누르고 있는 흰 얼굴 하나, 그것마저도 아예 안 보이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얼굴 하나, 지금 거의 뭐 가군이죠? 그러니까 빈 손바닥 동전 몇 개 있는 거. 그치? 이것만 본다는 얘기, 어둠 속에서, 이 꼽추가. 자, 그래서 지금 1년에서는 어때요?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다. 1년입니다. 하루는 무덥고 시끄러운 정오의 길바닥에서, 자, 시간 나와 있죠? 그리고 청각적 나와 있고, 그 노인은 조용히 잠든 것을 보았다. 시각이고요. 등에 커다란 알을 하나 품고, 은유법이지? 꼽추인데 이거를 알이라고 표현했네. 등에 커다란 알을 하나 품고 그 알 속으로 들어가 태아처럼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지규죠. 진짜 그 혹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 그치? 마치 그런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야, 화자가. 곧 껍질을 깨고 무엇이 나올 것 같아 철근 같은 등뼈가 부러지도록 기지개를 하면서 그것이 곧 일어날 것 같아. 뭐뭐 같아. 역시 가군. 그러면서 유사통사 구조죠. 비슷한 통사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그 알이 유난히 크고 위태로워 보였다. 거대한 도시 소음보다 더 우렁찬 숨소리 나직하게 들려오고 웅크려 알을 품고 있는 어둠 위로 종일 빛이 내리고 있었다. 자, 어둠과 빛 지금 대비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알의 의미는 뭘까? 알이 갖고 있는 거 뭔가 깨어나려고 그래. 그 안에 뭔가 힘찬 게 웅크리고 있어. 그쵸? 그럼 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군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쵸? 그러면 봐. 원각념이 뭐였습니까? 꼽추 등에 있는 혹이었단 말이야. 큰 혹. 그치? 예. 이거를 시작하다가 뭘로 판단하는 거야? 어떤 무한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것으로, 품고 있는 알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다음 날부터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어디랑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이 부분이죠. 무언가 깨고 무엇이 나올 것 같아. 더 우렁차게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다음 날부터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뭘까? 껍질을 깨고 어떤 새 생명을 갖고 어딘가 갔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알겠니? 종인아, 이해돼? 되니 안 되니? 멍 때리지 너 지금? 아니요. 아니야? 멍 때리는 것 같은데? 예. 자, 혹시 문제에서 질문 있는 친구 질문해보세요. 29번 박스 이렇게 돼 있잖아. 알은 깨지기 쉽다는 속성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는 속성. 그렇죠? 알 속의 노인이나 이미지를 통해 노인에게 생명을 부여하여 죽은 것처럼 보이는 노인이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받는 삶에서 벗어나 재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스를 바탕으로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다음날도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이게 바로 뭐란 얘기야? 재생했다는 얘기죠.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물론 실제는 안 그러겠지만 화자는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말. 질문이요. 괜찮니? 네. 다른 질문 또 보도록 해볼까요? 31, 34 데카르트 나왔다. 데카르트 철학 질문이네. 철학 질문 데카르트 잠깐 얘기해볼까요? 데카르트 잠깐 얘기하자. 데카르트 데카르트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인문 철학에서 자주 보게 될 거야. 진짜로. 그럼 왜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냐면은, 자, 이렇게 보자. 10세기경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줄여서 토아라고 할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의 존재,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세계에 대한 인식, 이거를 도식화를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인간이 있고 세계가 있고 이거를 인간이 인식을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계에 여기 사과가 있다.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사과라고 내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그거는 누가 보증을 해준다? Oh my God. 예, 신이 보증을 해준다. 이걸 도식화를 해요. 이 토마스 아퀴나라는 사람이. 이해되니? 이거를 데카르트가 바꿔. 이거를 데카르트가 바꿔놔요. 어떻게 바꿔놓냐면은 인간, 즉 주체가 객체,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성을 갖다 놓습니다. 이성. 즉 신의 위치에다가 인간의 이성을 바꿔놓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나가는 그 기점, 이게 데카르트가 하는 얘기예요. 물론 데카르트 혼자 다 한 건 아닙니다. 이때 15세기 1600년경, 1400년, 1500년경 요때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슬슬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거야. 16세기인가? 예.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게 탄생하게 되죠. 수민아 들어봤어? 르네상스? 네. 이거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중학교? 안 배웠다고? 정연아? 잤지? 안 배웠는데. 잤지? 아니요. 응? 코로나 2년 동안 누워있어서 안 못 들었나? 르네상스 인간 중심, 인간 최고. 네. 뭐 다비드상 누구예요? 미켈란젤로, 다빈치 이런 사람들 인간 중심 되게 정교하게만 하고 어쨌든 이런 어떤 시기가 온 겁니다. 자,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이해되니? 이게 왜 사과냐? 라고 했을 때 그건 신이 사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 만약에 의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의심을 갖게 되면은 저 새끼는 신의 말씀을 거역하네? 저건 이단이구만? 잡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주장했다가 불타 죽었잖아. 그죠? 그런 겁니다. 즉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이거를 정리한 사람이 데카르트고요. 주체가 세계를 인식할 때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말하는 게 뭐야? 숫자죠. 즉 이 숫자는 수학이 되는 거고요. 수학을 세상에 적용시키는 게 과학입니다. 관찰, 경험과 관찰로서 수치화하는 게 과학이라는 얘기야. 이때부터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이때 생각은 이성이고요. 그 전에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이거든. 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데카르트가 이거를 싹 바꿔버려. 즉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 이성적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정신에서의 이성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육체는 뭐냐? 감각기관. 자,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이성이 형성되는 것. 이거를 중요하게 주장한 사람이 데카르트. 오케이? 여기 여러분들 그 지문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깔려 있는 거야. 데카르트는 세계의 실체를 정신과 물질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내세웠다. 어쩔 수 없어. 주체와 객체로 나눠놨고 이 주체를 인간, 즉 정신과 육체로 나눴기 때문에 세상도 정신과 물체 두 개로 나눈다. 여기 실체라고 돼 있지. 실체. 실체라는 말 뜻은 뭐냐면은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어디로 갔어 얘? 어디 갔지? 실제 존재하는 것. 그에 따르면 세계 모든 것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물질들은 일관되고 안정된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 생명을 가진 존재일지라도 인간을 제외한 것들은 호흡하는 물질에 불과하며
인간은 유일하게 정신을 가진 물질이라는 점에서 다른 것들과 구분된다. 예. 그러니까 이성은 인간만 갖고 있는 겁니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정신은 인간을 사유하는 유일한 주체로 만들어주며 인간이 자신을 대상으로 사유하여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내가 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사르트르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인생은 뭐냐? B와 D 사이의 C다. 들어봤니? 정윤아? 못 들어봤어? 수민이는? 처음 들어봤어. Birth, Death, Choice.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인생은. 이렇게 이 말을 한 사람이 사르트르예요. 예. 그렇잖아요. 선택의 순간이지. 안 그래 정윤아?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선택도 하고 그죠? 오늘 학원 지금 나갈까 이따 나갈까? 선택하고 걔를 만날까 만나지 말까? 1번 찍을까 4번 찍을까?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너야. 네. 이해돼? 네? 그 선택의 결과가 너라고. 이해 안 되니? 수민이도 마찬가지거든? 수민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죠? 네. 그 결과가 너인 거야. 즉,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까지의 수많은 선택들이 이루어져서 내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요?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선택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남성, 여성 이런 것들. 예. 엄마, 아빠 선택 못하지, 그치? 그런 뭐 선천적으로는 못하지만 내가 또 한 인간의 자아를 갖게 되는 것이 이 사르트르의 말에 의하면 선택에 의해서 그 선택의 결과값이 현재의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만 그는 세계가 정신과 물질이 아니라 즉자와 대자로 나뉜다고 보았다. 자, 이때 즉자가 뭐예요? 이거 사물이죠? 대자는 뭡니까? 이거는 생각하는 인간, 생각하는 나. 이거죠? 즉자란 의식이 없는 존재인 사물을 가리키는데 이는 물질을 속성으로 한다. 즉자는 자기 외의 것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해되니? 책상은 책상이고 뭐 리모컨은 리모컨이고 TV는 TV야. TV가 책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거거든. 예컨대 책상이나 의자 같은 사물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의 성질을 간직한 채로 존재할 뿐이며 다른 존재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그래서 즉자란 얘기죠. 그것이 곧 개야. 그게 개. 이 즉자 한자를 풀이하면 그게 개. 이런 뜻이에요. 사르트르는 인간 외의 생명체도 즉자로 간주하였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 이들은 움직이는 사물일 뿐이며 자기 외의 것과 상관없이 그것 자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나왔네. 그럼 대조죠, 대조. 대자는 물질이 아닌 의식으로서 인간의 존재를 가리킨다. 이때 어떤 존재라고요? 생각하는 존재. 인간은 의식을 통해 언제나 사물, 타인, 자신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다. 즉, 어떤 물품을 고를지, 누구를 만날지,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선택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하고 선택한다. 동일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누군가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누군가는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등 가치를 부여하고 선택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네, 가치 부여. 물론 사람마다 가치는 달라. 그게 가치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종윤이는 짬뽕이 좋니, 짜장이 좋니? 맨날 다른데. 그냥 달라? 수민이는 뭐가 좋아? 둘 중에 선택하라면? 짜장, 짬뽕? 짬뽕? 이게 가치관이란 말이야. 그치? 정윤이는 짬짜면, 수민이는 짬뽕. 예. 사르트르는 이러한 선택 행위를 자유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르트르가 한 말 뭐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와 D 사이의 C다. 그치? 그 선택 행위를 자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선택 행위가 뭐라고? 가치를 부여하는 거. 즉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나쁜 거, 내가 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그게 인생, 그게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르트르는. 그리고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이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을 모두 피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지향한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요일 이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고 선생님의 헛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그치? 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 정연아? 아니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러므로 인간은 불완전한 현재의 결핍을 채움으로써 더 완전한 미래로 나아가게 되며 미래로 가치를 부여하고 선택하는 행위를 계속해 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서 인간은 주어진 기준 없이 홀로 선택, 그쵸? 홀로 선택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친구나 부모님이 조언해 줄 수 있지만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현재의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잖아, 그치? 내가 내 선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몰라.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선택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처럼 선택의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불안을 회피하려 노력한다. 필연적인 법칙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선천적인 권리나 의무를 내세움으로써 선택에 수반되는 책임과 불안을 피하려 하는 것이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태도가 스스로 의식이 없는 즉자처럼 행동하려는 자기기만적 행위로 비판. 어떤 게? 불안 회피가. 결국 대자인 인간이 즉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안은 피할 수가 없다. 이게 사르트르 생각이죠. 그죠? 다만 인간은 대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기 기만적 행위에 대해 반성적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사르트르는 자기 기만적 행위에 대한 반성을 특별히 정화하는 반성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러한 반성을 통해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고 비로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자유를 실천하게 된다고 보았다. 자, 그럼 사르트르가 보면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불안해도, 그렇죠? 불안해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 긍정적 자유. 이러한 사르트르의 주장은 자유로운 선택에 있어 환경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한계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앞에서 이 선택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간의 것이라고 봤거든? 근데 사르트르를 비판하는 사람은 야, 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가 있을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 수민아, 뭐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도 되겠죠. 나 오늘 좀 예쁘게 꾸미고 미니스커트 입고 싶은데 날씨가 영하 20도네? 영하 30도네? 아이씨, 내복이 껴있고 바지 입자. 이런 것들도, 그쵸? 환경이 제약되어 있는데. 물론 영하 20도에도 스커트 입는 애들이 있긴 있지만, 예. 난 솔직히 되게 불쌍해 보여요. 그 추운 날 막 벌벌벌 떨면서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보면은 그게 불쌍해 보여. 안쓰러워 보여. 야, 저러다 감기 걸려서 캑캑거리면 또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처음 맞을 테고 아빠가 또 용돈도 깎을 테고 막 이럴 텐데. 안 그래, 친구나? 따뜻한 게 최고인데. 하긴데 또 젊을 때 또 그렇게 또 젊을 때부터 언제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이 뭐 60, 70 먹은 할머니가 뭐 그러는 할머니도 있지. 예, 뭐 자기 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어쨌든 환경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한계를 간과했다는 비판. 그러나 인간의 삶이란 누군가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주체적 선택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 사르트르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 이때 자유는 뭡니까? 선택이죠. 이때 선택이라는 것은 가치 선택이 되는 거고, 이때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여기로 가면 안 되지. 이러한 선택은 불안을 회피하면 안 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와 비문학 공부할 때 이렇게 철학자들 나오거든?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 또 나오거든? 지문에 실려있는 이 철학자들, 뭐 데카르트나 사르트르나 칸트, 뭐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 자주 나와. 그러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두면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가치 있는 선택을 중요하게 봤구나. 이럴 때는 불안을 회피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정리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철학자 또는 뭐 전문가들 나오면은 간단하게 메모해 두는 건 좋아요. 전문가들은 뭐 굳이 할 건 없을 것 같아. 전문가들 뭐 과학자나 뭐 이런 아니다. 과학자도 정리하면 좋겠다. 과학자다. 그러니까 세 가지. 철학자, 과학자, 경제학자. 이 세 직구는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질문과 관련된 문제 질문? 없니? 괜찮니? 정윤아 괜찮아? 무슨 생각하고 있어 정윤아? 짬짜면? 아니야? 배고픈 생각하고 있니? 33번 다 맞췄어? 그래? 그럼 뭐 굳이 하면 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내신 치고 나갈 거거든. 그래서 학교 교과서 자습서 갖고 와야 돼. 알겠습니까요? 자습서 준비해서 갖고 이제 금성이지? 네. 금성 책 받았어? 네. 책이 바뀌었나? 혹시 앞에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니? 아니요. 기억 안 나? 나 금성 교과서 있나? 없으면 나도 사야 되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하나는 있긴 있는데 이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겉표지 기억나니? 네, 표지는 살짝 기억나요. 그래? 한번 그럼 볼까? 내신 대비 고1 내신 금성 계정 금성 계정 금성 있네? 나 있나 보다. 이거니? 겉표지 이렇게 돼 있니? 나무? 아니요. 아 이거 아니야? 네. 아 사야 되네. 예. 아닌데 이거 계정인데? 맞나? 이거 저 파란 색깔. 맞아? 네. 비단길 나온 거. 이거 맞겠네? 네. 서정갈래 문학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혹 집에 가서 목차 좀 이렇게 찍어서 나한테 보내줄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보게 확인 좀 하게. 알겠습니다. 인성권은 뭐 자주 또 있으니까 준비해 오시고요. 이제 주말부터는 여러분들 내신 수업 치고 나갈 겁니다. 질문 없니? 일요일 오전 9시 네. 일어날 수 있나 모르겠네. 에이씨. 다은이라는 친구 알아? 네. 제 오라고. 아 그래? 이번 주부터 아마 올 겁니다. 다은이라는 친구. 알겠습니다. 맞다. 숙제를 열심히 했으니까 은상 줘야지. 자, 봉투는 없어. 문화상품권 3만 원을 증정하겠다. 맛있는 거 사 먹어. 템도 좀 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교과서 자습서 꼭 준비를 해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다. 일요일 오는 것 같죠? 정윤이는 다음 기회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숙제 열심히 하고 과제 열심히 한 친구들 영상 줄 거거든. 1학기를 노려보세요. 이제 3월부터 이제 6월까지 3개월 1학기를 노려보세요. 끝. 정윤이 몇 번 밀린 게 있어가지고 잘 가.